일단 텍스트 분석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텍스트 분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 그대로 텍스트를 분석을 하는 거죠. 자, 텍스트 데이터를 왜 분석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있겠죠. 맞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풀고자 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텍스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답을 어디서 찾고자 하냐면, 우리가 수집한 혹은 준비한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답을 찾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 텍스트 분석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일련의 혹은 특정한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어떠한 정보를 찾냐면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어떠한 현상에 대한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텍스트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는 텍스트 데이터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 아닌, 즉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상에서 접할 수 있는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는 텍스트 데이터도 존재하게 되는데 이 수업에서는 온라인, 즉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는 텍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온라인을 통해서 수집을 하든 아니면 오프라인을 통해서 수집을 하든 간에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수집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우리가 이미 그 방법을 배운 온라인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온라인에 존재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렇게 수집이 된 데이터를 특정한 텍스트 분석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온라인에는 인터넷상에는 어떠한 텍스트 데이터가 존재하나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텍스트 데이터에는 무엇들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신문 기사가 되죠. 맞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그 텍스트 데이터의 예를 보면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신문 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글이 있고, 그 다음에 뉴스에 달리는 댓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평이 있죠. 리뷰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SNS 상에 사람들이 올리는 게시글 또한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어, 확인할 수 있는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소비할 수 있는 텍스트 데이터의 종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그 담화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연설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것도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이제 국회에서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연설을 한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러한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가지고 국회나 아니면 관련된 사이트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떠한 인사이트나 혹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풀 수가 있을까요? 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를 들어보면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텍스트 데이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정보를 추출할 수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정보를 추출하게 되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특정한 문서, 하나의 문서는 하나의 신문 기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블로그 글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품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 기본적인 분석의 단위가 하나의 문서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다큐멘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문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추출하고자 하는데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추출하고자 할 때 텍스트 분석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어떠한 정보를 일반적으로 추출을 하게 되느냐? 첫 번째는
그 문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게 됩니다. 즉 주제를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문서가 하나의 신문 기사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한 신문 기사에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지, 보도를 하고 있는지를 무엇을 통해서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텍스트 분석 방법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찾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우리가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문서들이 존재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신문 기사들이 존재할 때 비슷한 주제 혹은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신문 기사가 무엇인지를 찾는 목적으로도 텍스트 분석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분석 방법을 우리가 군집화 분석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가 하나의 문서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신문 기사들의 특성을 파악을 해가지고 특성이 유사한, 즉 다루는 주제가 유사한 신문 기사들을 동일한 군집에 이렇게 어사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군집이 나오겠죠. 맞나요? 각각의 군집에 속한 신문 기사들은 상대적으로 그 특성이 유사한, 즉 다루는 주제가 유사한 신문 기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군집에 어떠한 신문 기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해당 군집에 있는 신문 기사들의 주제가 무엇인지도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게 무엇이냐면 어떠한 문서에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 텐데 그 주제를 어떠한 논조로 다루고 있는지, 그래서 긍정적인 논조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논조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논조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센티멘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센티멘트를 찾는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그때 사용이 되는 분석 방법이 센티멘트 애널리시스 방법이 되고 우리말로는 감성 분석,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게 무엇이냐면 특정한 문서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경우에 그 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해당 문서는 어떠한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특정한 신문 기사가 다루고 있는데 북한과 관련된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지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텍스트 분석 방법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어떠한 이슈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뭐 미사일이나 아니면 핵이나 아니면 뭐 인권이나 아니면 뭐 다른 이슈들이 북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존재할 거잖아요. 그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특정한 신문 기사가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음?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도 텍스트 분석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다고요. 알겠죠?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텍스트 분석 기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텍스트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인 과정 혹은 일반적인 순서를 기억을 하는 게 필요한데 일반적인 순서를 보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정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어떠한 문제를 내가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해서 풀고자 하는지를 디파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문제 설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문제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냐면 내가 원하는 텍스트 데이터, 즉 내가 설정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데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를 어떠한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문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설정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데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이고 그러한 데이터를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결정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배운 스크래핑 기법을 이용해서 해당 사이트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스크래핑을 하는 거죠. 맞나요?
데이터가 준비가 되겠죠. 데이터가 준비가 되면 바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웹을 통해서 수집한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로우한 형태의 데이터가 되는데, 이러한 로우한 형태의 데이터는 어떠한 분석 방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분석을 하기 전에 1차적으로 어떠한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냐면, 로우한 형태의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작업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전처리 작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행하는 작업이 무엇이 되냐면 텍스트 전처리 작업이 되는데, 전처리 작업을 통해서 텍스트를 어떻게 변환을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분석 방법에 대해서 분석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을 한다고요. 알겠죠? 전처리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처리 작업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어떠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지와 상관없이 분석의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분석의 결과를 되도록 정확하게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전처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전처리를 한 다음에 바로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중간에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문서의 벡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이 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전처리 작업을 통해서 준비한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즉 여러 개의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석에 사용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 중에서 일부의 분석 방법들은 텍스트 데이터에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즉 문자열 데이터에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부의 분석 방법들은 숫자에만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숫자에만 적용이 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자열 데이터를 일단 어떠한 형태로 변환을 해야겠어요? 분석 방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음? 네, 숫자 형태로 변환을 시켜야겠죠. 그러한 작업을 우리가 벡터라이제이션 작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떠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문서 데이터를 숫자 형태로 변환을 해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변환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에 대해서 궁금해할 텐데,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분석 방법의 종류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계학습 기반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기계학습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됩니다. 자, 기계학습 방법 혹은 기계학습 알고리즘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무엇이냐면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을 해가지고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힌트 정보를 추출해서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에 적용을 해가지고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알고리즘이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 수업에서는 기계학습 알고리즘 기반의 방법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음? 왜냐하면 기계학습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학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코딩 스킬도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주제여서 이 수업에서는 기계학습 알고리즘 기반의 텍스트 분석 방법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계학습 알고리즘 기반의 텍스트 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텍스트 데이터를 숫자 형태로 일단 변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텍스트 데이터에 직접적으로, 즉 문자열 데이터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숫자 형태 데이터에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과정 중에서 이 문서의 벡터라이제이션 과정, 즉 문서를 숫자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분석 방법을 사용할 때만 필요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반으로 한
텍스트 분석 방법을 사용을 해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과정이 되는 거죠. 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 기반의 방법을 사용할 때만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근데 이 수업에서는 기계학습 알고리즘 기반의 방법은 사용을 한다고요?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업에서는 문서의 벡터라이제이션 과정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네, 그렇지 않죠. 네, 희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이 벡터라이제이션 작업이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종류의 기계학습 그 텍스트 분석 방법이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이 되고, 두 번째 종류의 방법은 뭐예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할 때는 문서의 벡터라이제이션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이 두 번째 종류의 방법들만 다룰 겁니다. 두 번째 종류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텍스트 분석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빈도 분석이에요. 빈도 분석은 말 그대로 무언가의 빈도를 파악할 때 사용이 되는 분석 방법이 됩니다. 자,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는 빈도 분석을 왜 사용을 할까요? 무엇의 빈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하경 학생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말한 것처럼 텍스트 데이터에서 사용이 된 단어들의 빈도, 출연 횟수를 카운트하고자 할 때 빈도 분석이라고 하는 특정한 분석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빈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특정한 문서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된 단어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어떠한 텍스트 데이터에서 혹은 어떠한 문서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이 된 단어가 일반적으로 무엇으로 간주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주제와 관련된 단어가 되겠죠. 주제와 관련이 높은 단어가 될 거예요. 그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어떠한 단어라고 부르죠? 키워드, 핵심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찾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분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요? 빈도 분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빈도 분석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무엇을 대략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키워드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키워드가 무엇이라고요? 키워드가 무엇과 관련이 높은 단어를 우리가 키워드라고 하는 거예요. 주제와 관련이 높은 단어를 키워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빈도 분석을 통해서 키워드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주제를 찾겠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는 두 번째 종류의 텍스트 분석 방법은 이 수업에서 다루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이 됩니다. 이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데이터 분석 방법을 텍스트 데이터에 적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냐면 단어들 간의 관계 정보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단어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함께 사용이 되는지 이러한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얘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예로 든 것처럼 만약에 북한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북한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함께 사용이 된 주요한 단어들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면 특정한 문서나 특정한 신문 기사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련해서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지 혹은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이 많이 사용이 돼요. 이해가 될까요?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자, 이 두 가지 방법은 어떠한 과정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음? 네, 벡터라이제이션 과정을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과정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텍스트 분석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때 얘랑 이렇게 네 가지 과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텍스트 분석이라고 하면 문제를 설정하고 텍스트 데이터를 준비하는 거는 보통 포함하지 않아요. 텍스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 전처리와 그리고 문서의 벡터라이제이션 그리고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까지 이 세 가지 과정을 포함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텍스트 분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텍스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두 단계가 먼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텍스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풀고자 한다라고 가정을 하냐면 코로나19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신문 기사들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신문 기사들에서 코로나19의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혹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떠한 애스펙트에 대해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자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연구 문제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연구 문제를 설정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수행을 해야 되는 작업이 무엇인가요? 연구 문제를 설정을 했으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데 필요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데이터를 어디서 수집할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신문 기사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근데 무엇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신문 기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된다고요.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될지는 결정을 했어요. 맞죠? 신문 기사들 중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신문 기사를 수집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한 거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그러한 신문 기사를 어떠한 사이트를 통해서 수집을 할 수 있을지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신문 기사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빅카인즈와 같은 그 언론재단에서 제공을 하는 예, 사이트도 존재해요. 그 여러 가지 사이트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이트를 선택하면 좋은 거예요? 어떠한 사이트를 선택하면 될까요? 일단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죠. 선기 학생이 말한 것처럼 신문기사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사이트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 여기서는 코로나19를 다루고 있는 신문기사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신문기사를 얼마나 완벽하게 각각의 사이트들이 제공을 하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이트가 신문기사 데이터를 제공하긴 하는데 모든 신문사의 신문 기사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는 신문사의 신문 기사 데이터만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완벽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데이터는 되도록 배제를 하고 예, 되도록이면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되도록 많이 수집할 수 있는 사이트를 최종적인 사이트로 선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네이버에서 제일 많은 신문사의 신문 기사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네이버를 사용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할지도 정했고 어떠한 사이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지도 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분석 방법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지를 정해야 하는 거예요. 맞을까요? 그래서 어떠한 분석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어떠한 분석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 중에서 내가 준비한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혹은 적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분석 방법이 무엇인지를 결정을 해야겠죠.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분석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아직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데이터가 준비가 되고 나면 예, 여러분들이 준비한 문제에 대한 답을 되도록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적합한 분석 방법을 선택을 해서 분석을 하면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분석을 하겠어요? 사람이 직접 읽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죠. 이 수업에서는 텍스트 분석을 무엇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파이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텍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운 거죠. 물론 이제 문제 설정은 따로 배우진 않았지만 웹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 웹 스크래핑에 대해서는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텍스트 분석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텍스트 전처리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자, 텍스트 전처리가 어떠한 과정이라고요? 이 작업을 왜 수행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전처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전처리 작업을 잘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까요? 전처리 과정은 어떠한 특정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텍스트 데이터를 변환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처리 작업을 제대로 잘 수행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분석 방법을 적용했을 때 결과로 도출이 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물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표현하면 분석을 해서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전처리 과정을 되도록이면 잘 거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수업에서 다루는 그 텍스트는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영어 텍스트가 되고요. 다른 하나는 한글 텍스트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중국어 텍스트는 이 수업을 통해서 다루지를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다루지 못하는 거죠. 다루고 싶어도 제가. 왜 그래요? 중국어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 두 개에 대해서만 다룰 거고요. 자, 영어 텍스트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전처리할 수 있는지에서 공부를 할 건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텍스트 분석 기술이 처음에 어떠한 랭귀지를 토대로 발전이 되었냐면 영어를 토대로 발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텍스트 분석 기술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1차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고 그러한 이해를 토대로 한글 텍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영어 텍스트에 적용이 되는 분석 방법과 혹은 영어 텍스트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과 한글 텍스트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방법 혹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영어 텍스트 분석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한글 텍스트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잘 하죠? 네. 영어 텍스트를 잘 분석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 해야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영어를 잘하는 것과 영어 텍스트를 잘 분석하는 것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네? 뭐 영어를 잘하면 도움이 될 때가 있긴 하지만 영어를 잘하면 좋은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영어를 잘 못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학생들도 어, 영어 텍스트 분석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걱정 안 하고 있는 제가 괜히 얘기한 건가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보기 전에 이전 슬라이드에서 한 가지 말 안 한 게 있는데 그 영어 텍스트 데이터를 전처리할 때도 그렇고 한글 텍스트를 전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떠한 특정한 모듈이 필요해요. 그 모듈에서 제공이 되는 어떠한 함수나 클래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모듈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냐면 NLTK라고 하는 모듈이 일반적으로 영어 텍스트 전처리를 위해서 많이 사용이 돼요. 그 외에도 뭐 몇 가지가 더 있긴 하지만 얘가 제일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고 이 수업에서도 NLTK 모듈을 사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어 텍스트를 전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NLTK는 뭐의 약자가 되냐면 뭐의 약자가 된다라고 제가 이전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한 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기억나는 사람이 있나요? 얘는 Natural Language Toolkit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Natural Language는 우리말로 하면 자연어가 되는 거죠. 자연어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분석할 때 사용이 되는 도구, 모음이라고 해가지고 Natural Language Toolkit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고요. 줄여서 NLTK 모듈이라고 합니다. NLTK 모듈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나콘다를 가지고 파이썬을 설치를 했으면 NLTK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NLTK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펑션을 이용해서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추가적인 데이터는 다운로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추가적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NLTK가 갖고 있는 어떠한 펑션을 이용해서 영어 텍스트에 대해서 전처리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는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시키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줄의 코드 있잖아요. 일단 import NLTK 해가지고 NLTK 모듈을 주피터 노트북으로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NLTK 모듈에서 제공이 되는 여러 가지 펑션 중에서 다운로드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하는데 그 펑션의 인자로 all이라고 하는 문자열 값을 입력을 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지금 일단 다운로드 받을게요.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가 많아서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운로드를 받아놓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NLTK를 이용해서 어떻게 전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하고요. 자, 임포트 NLTK를 하고 그 다음에 NLTK에서 제공이 되는 어떠한 펑션, 다운로드라고 하는 펑션의 인자로 5를 입력해서 해당 코드를 실행하면 돼요.
얘를 실행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다 다운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실행하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얘를 실행하면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다운로드가 되는 것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 다운로드가 되면 맨 마지막에 true라고 하는 메시지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true가 출력이 되면 제대로 성공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다운로드 받고 있나요? 네. 일단 그렇게 이제 받아 놓고요. 그 동안에 예, 영어 텍스트 전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텍스트 전처리에 대해서 얘기하기 이전에 한글 텍스트 전처리에 사용이 되는 그 모듈을 얘기를 하면 그 한글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NLTK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NLTK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영어 텍스트 데이터를 전처리할 때 혹은 분석할 때 사용이 되는 모듈이 되고요. 한글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처리 작업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코엔엘파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는데 코엔엘파이라고 하는 모듈은 아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텍스트 분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얘는 몇 가지 단점이 있어요.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면 설치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설치를 하다가 파이썬도 그렇고 어떠한 모듈을 설치를 하다가 설치가 잘 안 되면 어떻죠? 기분이? 기분이 안 좋죠. 그리고 이게 이제 몇 번 하다가 자꾸 에러가 나면은 이 텍스트 분석 못 하겠네? 파이썬은 나랑 맞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가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듈이나 특정한 프로그램을 얼마나 쉽게 설정할 수 있느냐 혹은 설치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크리티컬 하거든요. 근데 얘는 크리티컬한 프로블럼이 무엇이냐면 설치하는데 너무 어렵고 잘 안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선 얘를 쓰지 않을 거예요. 다행히도 최근에 또 다른 모듈이 나왔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키위 파이라고 하는 모듈이 나왔어요. 얘는 이 pip 인스톨 명령어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명령 프롬프트 창이나 아니면 터미널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하면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지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키위 파이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해당 모듈에서 제공이 되는 키위라고 하는 형태수 분석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한글 텍스트 전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알겠죠? 네. 이 수업에서는 코엔엘파이는 다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서영 학생 짜증난다고 표현을 했네요. 네, 짜증나죠. 솔직히 엄청 짜증이 납니다. 그런 상황에 그 담당 교수를 블레임하거나 그렇진 않죠. 이게 다 교수님 탓이야. 뭐 이런 건 아니죠. 제 탓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시 이 슬라이드로 갈게요. 네, 전처리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수행해야 되는지 혹은 전처리 작업을 왜 수행해야 되는지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로우한 형태의 텍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변환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작업이 전처리 작업이 되고 그리고 전처리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전처리 작업을 잘해야지만 분석의 결과물이 더 정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나요? 자, 전처리를 어, 하고 나오는 결과물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떠한 결과물을 얻게 되냐면 불용어가 제공화된 특정한 품사의 단어들 혹은 영어는 그렇고요. 한글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품사의 형태소들을 최종적인 결과물로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불용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분석에 있어서 별 의미가 없는 단어들이 불용어가 되는 거예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나 언이나 더와 같은 관사
그리고 this나 that이나 it과 같은 지시대명사들이 대표적인 불용어가 됩니다. 이러한 불용어들이 분석하는 데이터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분석의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분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불용어를 잘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작업을 전처리 과정에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과물을 얻어야 된다고요? 불용어가 제공된 특정한 품사의 단어들을 얻으면 돼요.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각각의 그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전처리 과정에서 수행해야 되는 작업은 크게 7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요거는 이제 영어 텍스트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한글 텍스트 전처리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7가지 중에서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불필요한 기호 없애는 거, 대소문자 변환하는 거, 그다음에 단어 단위로 잘라주는 거, 단어의 품사 찾는 거, 원하는 품사의 단어들만 선택하는 거, 단어의 원형 찾는 거, 불용어를 제거하는 거, 이렇게 7가지의 과정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한글에 대해서는 수행하지 않는 작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머지 6개는 한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전처리 과정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작업들이 되고요. 한글에 대해서는 한 가지 작업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7가지 중에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대소문자 변환이에요. 자, 한글은 대소문자 구분을 하지 않죠. 그래서 한글에 대해서는 이 2번째 작업은 수행하지 않아요. 근데 나머지 6개는 동일하게 작업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게 필요하고요. 하나씩 천천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불필요한 기호나 표현을 없애는 작업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러한 느낌표나 마침표, 큰 따옴표와 같은 기호들 같은 경우에는 문서에 포함이 돼서 사용이 되긴 하지만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지 않는 이러한 기호들을 삭제하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단어일지라도 문장에 어디에서 사용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캐릭터가 대문자가 될 수도 있고 소문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맞을까요? 네. 그러한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자, 보죠. 이러한 서로 다른 2개의 문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여기서 this를 볼게요. 얘네들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동일한 단어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동일한 단어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동일한 단어죠. 맞을까요? 자,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첫 번째 문장에서 사용이 된 this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가장 앞부분에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캐릭터인 t가 대문자예요, 소문자예요? 대문자죠. 그리고 얘는 문장의 중간에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캐릭터가 소문자가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컴퓨터의 관점에서는 이 첫 번째 단어와 2번째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간주가 될까요? 혹은 인식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컴퓨터의 관점에서는. 컴퓨터의 관점에서는 얘네 둘은 서로 다른 단어로 간주가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같은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단어들을 동일한 단어로 인식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대소문자 통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를 모두 소문자로 만들던지 아니면 반대로 소문자를 모두
대문자로 만들면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중에서 일반적으로 어떠한 방법이 더 많이 사용이 될까요?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는 방법 아니면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방법. 네, 첫 번째 방법이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을 모두 다 소문자로 바꿀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열 펑션은 무엇이 될까요? 수업에서 다룬 적이 없나요? 예,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루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하면 되고요. 반대로 소문자를 대문자로 변경하고자 해요. 그럼 어떠한 펑션을 사용하면 될까요? 예, 어퍼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로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텍스트 데이터에 존재하는 모든 알파벳들을 다 소문자로 변환을 시킬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전처리 과정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작업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업은 무엇이 되냐면 텍스트 데이터를 어떠한 단위로 쪼개주는 게 필요하냐면 단어 단위로 쪼개주는 게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토큰 단위로 쪼개주는 게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영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분석의 단위, 즉 텍스트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가 무엇이 되냐면 단어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토큰이 하나의 단어로 간주가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토큰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크나이제이션 토크나이제이션 작업은 텍스트 데이터를 토큰 단위로 쪼개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토크나이제이션 작업에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토큰이 되기 때문에 텍스트 데이터를 단어 단위로 쪼개주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쓴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 텍스트 데이터를 구성하는 단어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텍스트 데이터를 단어 단위로 쪼개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자를 기준으로 쪼개면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무엇을 가지고 쪼개면 그렇죠. 공백 문자를 가지고 쪼개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쉽게 텍스트 데이터를 단어 단위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근데 한글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글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작업으로 토크나이제이션 작업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즉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토큰이 되기 때문에 토크나이제이션 작업을 통해서 텍스트 데이터를 단어 단위로 쪼개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단어 단위로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은 무엇이냐면 각각의 단어의 품사를 찾는 게 필요해요. 자, 한글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품사가 존재하죠? 예, 9개의 품사가 존재합니다. 명사도 있고요. 또 뭐 있어요? 형용사도 있고 부사, 동사 이런 애들이 있죠. 조사.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 9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진 않아도 돼요. 이 수업에서는. 중요한 거는 각각의 단어가 품사를 갖는다라는 거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품사를 갖습니다. 근데 그 품사가 무엇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어쨌든 간에 단어 단위로 쪼갠 다음에는 단어들의 무엇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요? 각각의 단어들의 무엇을 찾는 게 필요하다? 품사를 찾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품사는 영어로는 part of speech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품사 찾기를 part of speech tagging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고요. 또는 줄여서 POS 태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품사를 찾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텍스트를 분석을 할 때 최종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사의 단어들을 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분석을 하는지에 따라서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품사의 단어들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주제와 관련된 어떠한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품사의 단어들을 사용하는 게 더 적합할까요? 혹은 바람직할까요? 주제와 관련이 있는 단어들의 품사는 주로 무엇일까요? 명사가 되겠죠. 명사의 단어들이 어떠한 주요한 의미를 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된 어떠한 분석을 할 때는 모든 품사의 단어들을 다 분석을 하기보다는 명사의 단어들을 선택해서 명사의 단어들만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성 분석을 수행을 해요. 즉 각각의 문서에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자 한다고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감성을 잘 나타내는 품사의 단어들을 사용하는 게 필요하겠죠? 맞을까요? 자, 그러면 감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주로 어떠한 품사의 단어들일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되고요. 그리고 형용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단어들은 어떠한 품사가 되는 거예요? 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형용사죠. 걔를 강조하기 위해서 매우 기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나쁘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매우 나쁘다. 아주 나쁘다. 이러한 부사를 앞에 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성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형용사랑 부사를 기본적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명사를 포함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알겠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텍스트 분석을 할 때는 텍스트 데이터에 존재하는 모든 품사의 단어들을 다 사용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음, 그렇다, 그렇지 않다?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특정한 품사의 단어들만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어의 품사를 찾은 다음에는 어떠한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최종 분석에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품사의 단어들만을 선택을 해야 돼요. 알겠죠? 이 작업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전처리 과정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작업은 무엇이냐면 단어의 원형을 찾는 작업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단어의 형태를 통일시켜 주는 작업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한글도 그럴 수 있지만 동일한 단어라고 할지라도 시제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주어의 인칭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단어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죠. 맞나요? 자, 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볼게요. 얘는 주어가 3인칭인 경우에는 이렇게 바뀌죠. 맞아요? 그리고 과거는 어떻게 되죠? 에이트가 되고요. 과거 분사는 뭔가요? 과거 분사는 이튼이죠. t가 한 번만 들어가나요? 두 번 들어가나요? 네, 한 번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동명사, 현재 진행형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동일한 단어라고요. 누구의 관점에서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컴퓨터의 관점에서는 얘네들은 다 다른 단어로 간주가 됩니다. 맞을까요? 그래서 컴퓨터의 관점에서도 얘네들을 다 동일한 단어로 간주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단어들의 형태를 통일을 시켜줘야 합니다. 단어들의 형태를 통일시켜 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어의 무엇을 사용해서 형태를 통일시켜 주는 방법일까요? 어? 단어의 원형을 사용해서 단어의 형태를 통일시켜 주는 방법이 되고요. 두 번째는 단어의 어근, 줄기라고도 표현을 하죠.
줄기를 사용을 해서 단어 형태를 통일시켜 주는 방법이에요. 원형은 영어로는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형을 찾는 거, 어떠한 단어의 원형을 찾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레마타이제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줄기, 어근은 영어로는 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줄기 찾기는 스태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형태를 통일시켜 줄 때는 원형으로 통일시켜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한 방법을 레마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줄기의 형태로 통일시켜 주는 방법인데 그러한 방법은 스태밍이라고 부릅니다. 이 둘 중에 어떠한 방법이 더 많이 사용이 되냐면 레마타이제이션 방법이 더 많이 사용이 돼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스태밍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떠한 단어의 스템을 찾았을 때, 줄기를 찾았을 때 그 줄기가 어떠한 단어를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better라고 하는 굿이라고 하는 단어의 비교급 단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얘의 줄기를 찾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bet이 돼요. 이 bet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얘만 보고서 알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스태밍 같은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어의 형태를 통일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떠한 방법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요? 예, 레마타이제이션 방법을 더 많이 사용을 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5개의 단어들 중에서 원형은 뭐예요? 예, 이거죠. 이런 문제는 퀴즈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형을 찾아서 단어들의 형태를 통일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사람의 관점에서 동일한 단어들일지라도 시제나 인칭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형태가 달라지면 컴퓨터의 관점에서는 다른 단어로 간주가 된다. 그렇게 되면 분석의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로 하여금 동일한 단어로 간주를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단어들의 형태를 통일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마지막 작업이 남았습니다. 전처리 과정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마지막 작업은 무엇이냐면 불용어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자, 불용어가 무엇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불용어가 무엇이다? 영어로는 stop words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분석에 있어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분석에 있어서 별 의미가 없는 단어들이 불용어가 됩니다. 불용어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의 종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분석을 수행하는지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불용어로 간주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단어들이. 걔네들은 무엇이 되냐면 아까 제가 잠깐 보여준 것처럼 어나, 언이나, 더나, 디스나, that, it과 같은 혹은 I, you, she, he와 같은 인칭 대명사들이 그러한 애들이 됩니다.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분석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불용어로 간주가 되는 애들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종류의 불용어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분석에 있어서만 불용어로 간주가 되고 다른 경우에, 다른 분석의 경우에는 불용어로 간주가 되지 않는 단어들이 두 번째 종류의 불용어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코로나19 관련된 신문 기사를 분석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어? 그러면은 신문 기사에 코로나19와 관련이 없지만 신문 기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한 단어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있죠?
신문 기사가 다루는 주제가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신문 기사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혹은 자주 사용이 되는 단어들, 무슨 신문이라고 들어가겠죠. 맞아요? 그리고 누구누구 기자 이런 표현이 들어갈 거잖아요. 자, 이러한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신문 기사가 다루는 주제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요. 즉,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로나19 관련된 어떠한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관련된 신문 기사를 분석을 할 거잖아요. 근데 신문 기사에 이러한 단어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코로나19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분석에 있어서 얘네들은 별 의미가 없는 단어들이 됩니다. 즉, 무엇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불용어로 간주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불용어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정확한 분석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영어 텍스트에 대한 전처리 과정에서 수행해야 되는 작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몇 개의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된다고요? 7개의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어떠한 작업이죠? 예, 불필요한 기호를 없애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 대소문자 변환 혹은 뭐 대소문자 통일, 통일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 토크나이제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단어 단위로 쪼개는 작업이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영어. 그 다음에 단어 단위로 쪼갰으면 각각의 단어에 무엇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품사를 찾아야 되는 거죠. 품사를 왜 찾는다고요? 품사를 왜 찾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 분석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품사의 단어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맞아요? 그래서 최종 분석에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한 품사의 단어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로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죠? 예, 단어의 형태를 통일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형태를 통일시킬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수업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한다고요? 원형 찾기 방법, 즉 레마타이제이션 방법을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로 수행해야 되는 작업은 불용어를 제거하는 작업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전처리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요? 무엇이 제거가 된? 불용어가 제거된 특정한 품사의 단어들을 결과물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될까요? 자, 전처리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기계학습 알고리즘 기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서의 벡터라이제이션 작업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을까요?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이 적용하고자 하는 분석 방법을 적용하면 돼요. 자, 이 수업에서는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한다고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인 빈도 분석 방법이랑 그 다음에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어디에 적용을 한다고요?
전처리의 결과물로 나온 불용어가 제거가 된 특정한 품사의 단어들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한 10분 정도만 쉬고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